잡곡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기이한 일을 많이 하여 기인으로 이름난 토정 이지함은 목은 이색의 후손이지요. 토정비결을 지은 저자이기도 하답니다. 이지함은 여러 학파의 학문과 잡술에 능통했고 남다른 기이한 생각과 행동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남겼어요. 그가 포천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일이랍니다. 백성들이 가난한 원인은 양반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이지함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천에도 무명 배옷의 집신 차림으로 부임하였지요. 새 현감을 맞이한 포천의 육방 관속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음식상을 한 상 잘 차려 올렸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이었지요. 정성껏 차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지함은 한동안 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수저도 들지 않고 말하였지요. 어허, 먹을 것이 통 없구먼. 통 없어. 젓가락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예? 뜰 아래 대기하고 섰던 아전이 그 말을 듣자 몹시 놀라며 아뢰었지요. 송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고장 특산물이 변변찮아 별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정말 조금 기다리자 더욱더 푸짐한 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지함은 이번에도 쓱 한번 훑어보기만 했을 뿐 수저를 들지 않았답니다. 도무지 먹을 만한 게 없구나. 그 말에 아전의 등에서는 땀이 솟았지요. 앞으로 이런 까다로운 상관에게 잘 보이기는 틀렸다는 생각에 겁부터 났답니다.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여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준비에 소홀한 소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또. 그때야 이지함은 아전에게 말하였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헐벗고 가난한지 아는가? 모두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우리 관리들이 음식을 삼갈 줄 모르기 때문이라네. 대접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탈이 아닌가? 이후로 모든 관리들이 먹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도록 하라. 말을 마친 이지함은 관노에게 따로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국 한 그릇을 갈모에 담아오라고 하였지요. 그거 참 맛나 보이는구나. 이지함은 잡곡밥 한 그릇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이튿날 관할 지역의 모든 벼슬 아치들이 인사를 하려고 이지함을 찾아왔답니다. 그 중에는 을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오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이지함은 국물만 많은 묽은 시래기죽을 쑤어 한 그릇씩 돌릴 뿐이었어요. 소화가 잘 되는 대단한 별미라오. 어서 많이들 드시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수저를 들기는 했지만 억지로 한 모금 넘기고는 더 이상 먹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지함만은 맛있다는 듯이 한 그릇을 뚝딱 다 비웠답니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만류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안 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내당에 앉아노라니 부인이 말하였지요. 남들은 모두 당신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존경합니다.
하운데 어찌 저를 위해서는 조금도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허허, 부인. 내가 나비를 만들어낼 터이니 구경하겠소? 지금은 깊은 겨울인데 어찌 나비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 말씀이 너무나 허망할 뿐입니다. 구경만 하시오. 이지암은 곧장 옷을 꿰매는 재료며 용기를 담아둔 데로 가서 여러 가지 색깔의 재단하고 남은 비단과 명주 조각을 가져다 손에 쥐고 무얼하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공중으로 던져서 흩었답니다. 그러자 나비가 분분하게 방 안에 가득하고 오색이 찬란한데 각기 재단하고 남은 봄바탕의 색깔을 따라 나비가 되어 오락가락 날며 화려한 춤을 추었답니다.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자 이지암이 다시 공중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고 주문을 외웠지요. 나비가 모두 즉각 손바닥으로 도로 모였는데 조금 있다가 쥐었던 손바닥을 펴니 비단과 명주 조각이 그 전처럼 있었지요. 세상에, 지금 식량이 떨어져 밥을 지을 수 없는데 어찌 신기한 술수를 부려 이렇게 급박한 형편을 구제하지 않으십니까? 그쯤이야 어려울 것이 없지요. 이지암이 즉시 계집종에게 녹그릇 한 개를 주면서 말하였어요. 얘야, 이 그릇을 가지고 경기 감령의 다리 앞으로 가거라. 그러면 한 노파가 백전을 주며 사려고 할 것이니 팔아오너라. 계집종이 명을 받고 갔더니 과연 그릇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고 모두 가르쳐준 그대로였지요. 그래서 그릇을 팔고 값을 받아오니 또 명하였어요. 이 돈을 가지고 서소문 밖의 저작가에 가거라. 그곳에 가면 대나무를 결어 만든 삿갓을 쓴 사람이 급히 수저를 팔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사가지고 오너라. 네. 계집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말한 그대로였지요. 수저를 사다가 주인에게 바쳤는데 은으로 만든 수저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분부를 내렸지요. 이 수저를 가지고 경기 감령 앞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어느 하인이 은수저를 잃어버리고 같은 색깔의 은수저를 구하려 할 것이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이면 15냥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라. 팔아오너라. 계집종이 가보니 모두가 가르쳐준 그대로이므로 15냥을 받아다 바쳤답니다. 이지암이 다시 한 냥의 돈을 주면서 말하였어요. 그릇을 샀던 노파가 처음에는 그릇을 잃어버려 그것을 대신하려고 샀다가 이제는 그 그릇을 찾게 되어 샀던 자에게 도로 물리려고 할 것이니 도로 물어주고 오너라. 계집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그 말과 같으므로 그릇을 도로 가지고 와서 바쳤답니다. 이지암이 그 남은 돈과 그릇을 부인에게 주어 아침 저녁의 끼니를 잊게 하였지요. 돈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이지암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되었소. 이 정도면 충분하오. 재물이 많은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마련이니 더 보탤 필요가 없소이다. 그 후에 그는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아산 현감이 되었지요. 하루는 한 늙은 아전이 죄를 범하였어요. 네가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지암이 나무라며 그의 갓을 벗기고 센 머리를 따 아이들 머리처럼 만들게 하고는 벼루를 들고 책상 앞에서 시중 들게 하였지요.
이렇게 심한 망신을 주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 늙은 아저는 원한을 품고 있다가 몰래 지네 집을 가져다 술에 타서 올렸답니다. 이지암이 그것을 마시고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60세였답니다. 방가스로 잡은 생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떤 암행어사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고을 저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암행어사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방갓으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방갓이란 상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갈 때 쓰는 갓이랍니다. 암행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방갓으로 고기를 잡다니. 암행어사는 어이가 없었지요.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죄인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아들이 방갓을 썼다고 하지요. 그런데 상주가 방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으니 기절할 노릇이었지요. 상주는 잡은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암행어사도 화를 가라앉히고 상주를 쫓아갔지요. 여보게, 하룻밤만 재워주시게. 아, 손님, 자고 가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잡수실 게 없어서. 그건 걱정 말게. 어디서 잔들 상관이 없네. 그럼 건넌방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암행어사는 건넌방으로 들어갔어요. 낮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일까? 암행어사는 정말 궁금하였어요.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암행어사의 저녁상에는 멀건 죽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뿐이었지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낮에 고기를 잡는 걸 보았건만.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암행어사는 열려진 문으로 안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의 밥상에는 밥과 낮에 잡은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지요. 상주는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두고 내 오해를 하였구나. 암행어사는 쑥스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셨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아주 잘 잤소이다. 오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시거든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장, 제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시오? 무엇을요? 자식된 도리를 할 뿐인걸요. 상주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주인장, 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낮에 이곳으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방갓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소. 어찌 방갓으로 고기를 잡으셨소?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신데 어느 날 어린 손자들을 고기로 알고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잡수시고 싶으시면 손자들이 고기로 보였을까 싶어 생각 끝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큰 불효가 되겠지요.
암행어사는 상주의 효성에 감격하고 말았어요. 암행어사는 상주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을 내렸답니다.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어요. 어느 날 암행어사는 이웃 마을도 살펴보러 갔지요.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방가스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상주의 뒤를 쫓아갔지요. 여보시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암행어사는 그 집의 건넌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상주는 밥과 생선 반찬을 차려왔지요. 암행어사는 열려진 안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의 상에는 죽과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상주는 어머니 옆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있었지요. 마침 그때였어요. 얘야, 어제는 빨리 안 죽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냐? 상주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하였어요. 암행어사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요. 다음날 암행어사는 못된 상주에게 벌을 주었답니다. 고려 상인과 송나라 상인 이야기. 고려시대 초기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가 번성하고 있을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송나라의 유교 문화가 꽃피고 있었답니다. 고려와 송나라는 주로 백기를 통해 문물을 교류했지요. 중국에서 백길로 고려에 들어올 때는 항상 예성강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성강 어구에는 송나라의 물건을 가득 실은 배들이 모여들어 늘 사람들로 붐비었답니다. 그 시절 송나라 상인들은 대개 수백 명씩 떼를 지어 고려에 건너왔으며 그들 상인을 통솔하고 무역을 진행하는 대표자를 가리켜 두강이라고 불렀답니다. 송나라의 많은 두강들 중에 하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몸집이 아주 우람한 데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서 여러 두강 중에 가장 유명한 존재였지요. 어느 날 하두강이 많은 물건을 싣고 고려에 건너와 예성강 어구에 배를 대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뜻밖의 절세의 미인을 발견하였지요. 여인의 얼굴은 봄꽃처럼 화사하고 예뻤답니다. 천하의 풍류객인 하두강은 고려의 미인을 한번 본 뒤부터 두근두근 짝사랑에 빠졌지요.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하두강은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나깨나 오직 여인을 데려갈 궁리만 하였답니다. 그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미인의 남편인 고려 상인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원래 바둑이 고수였던 하두강은 고려 상인에게 슬슬 접근해 갔어요. 송나라 비단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싼 값에 드리지요. 정말이요? 어디 좀 봅시다. 고려 상인이 비단을 살피는 동안 하두강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상점 한 구석에 바둑판이 놓여 있었지요. 하두강은 은근슬쩍 바둑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바둑을 좀 두십니까? 그렇소. 제 유일한 취미라오. 괜찮으시면 저랑 한 수 하시겠습니까? 그거 좋지요. 근데 저는 내기를 안 하고 두면 영 실력이 안 나와서 우리 내기 바둑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두강은 고려 상인과 날마다 내기 바둑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긴 채 일부러 돈과 물건을 수없이 잃어주었지요. 하두강에게는 엄청난 흑심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고려상인은 하두강의 흉악한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헤헤, 오늘도 내가 이겨서 재물을 이만큼이나 땄구나. 이게 웬 행제냐? 그는 그저 재물을 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두강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많은 재물을 잃었으니 이번에는 큰 내기바둑을 한번 두어보면 어떻겠소? 나는 저 배에 실려있는 물건 전부를 걸 터이니 당신은 아내를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봅시다. 하두강의 말을 들은 고려상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내가 이기면 저 배에 있는 재물을 몽땅 얻게 된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진다면 어떡할꼬? 아니야, 그동안의 실력으로 보아 결코 내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두강의 술수에 완전히 말려든 고려상인은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응하였지요. 이윽고 대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두강이 감추고 있던 본래의 바둑 실력을 발휘하자 승부는 단번에 결판이 나고 말았답니다. 자, 내가 이겼어. 약속대로 당신의 아내를 내게 주시오. 아이고 세상에,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딴 재물을 모두 돌려드릴 터이니 제발 내 아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시오. 고려상인은 하두강을 붙잡고 애원하였어요. 하지만 하두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상인의 아내를 끌고 왔지요. 고려상인은 내기바둑 한 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송나라 상인 하두강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랍니다. 소원을 성취한 하두강은 서둘러 미인을 배에 태우고 송나라로 떠났어요. 아이고,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구나. 어리석은 고려 상인은 예성강 부두에서 멀리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서서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는 구슬픈 노랫가락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노래는 솔솔 바람을 타고 넘실넘실 물결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갔어요. 한편 하두강이 즐거운 마음으로 미인을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심한 폭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였지요. 뱃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배에 타고 있던 점술사에게 원인을 물어보았어요. 지금 이 배에는 용왕님이 보호하고 있는 고려의 부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용왕님께서 진노하여 배를 못 가게 하는 것이요. 배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려면 그 부인을 다시 고려국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 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하두강은 안 된다며 펄쩍펄쩍 뛰었지만 그럴수록 폭풍은 휙휙 더욱 거세게 몰아쳤어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두강에게 소리쳤지요. 이러다간 다들 죽고 말 것입니다. 배를 돌려야 합니다. 당장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자 하두강도 결국엔 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뱃머리를 고려 쪽으로 돌리고 나자 신기하게도 사나웠던 폭풍과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어요. 마침내 배에서 내린 미인은 남편에게 달려갔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벅찬 감격에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여인의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예성강 부둣가에 울려 퍼졌지요. 그 후로 미인의 남편은 다시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몸을 바쳐 만든 청자. 고려시대 구월산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고려 최고의 청자를 만드는 도공이었지요. 노인은 자신의 비법을 전할 제자를 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두 청년을 불러 말하였지요. 내가 언제 저 세상으로 갈지 알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에게 나만의 청자 만드는 비법을 전해주려고 한다. 스승의 말에 제자들은 잔뜩 긴장한 듯 마른 침만 삼켰답니다. 3년 뒤 더 좋은 청자를 만드는 사람에게 나의 비법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말을 멈추고는 창밖을 쳐다보았어요. 청년들도 도공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노인의 딸 지은이 물동이를 이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비법을 전해받는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딸도 주겠다. 노인이 말을 마치고 나가자 청년들은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네. 청자 비법도 그리고 저 지은이도. 귀남이가 먼저 눈빛을 빛내며 말하였지요.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청자를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그였답니다. 그런데 최고의 청자를 만들면 청자의 비법은 물론 스승의 딸까지 얻을 수 있다니 귀남이는 10년 동안 보아온 지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구나. 수남이도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목소리였지요. 최고의 청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수남이도 귀남이 못지 않았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려 최고 도공의 비법을 전해받고 싶었지요. 지은에 대한 마음도 남달랐어요. 살짝 마주치는 지은의 눈빛에도 마음이 아려오곤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수남은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3년이 지났지요. 마침내 스승님과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기남이와 수남이는 각각 흙을 빚어 도자기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 꾸몄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마에 불을 댕겼지요. 이제 꼬박 3일 동안 가마에 불을 떼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수남이는 가마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은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는 부끄러운 듯 뭔가를 내밀었답니다. 이건 여자의 속옷이었어요. 도공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가마에 넣어 함께 태우면 더 좋은 빛깔의 청자를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많았지요. 그 가운데 여자의 속옷도 있었답니다. 귀남 오라버니가 빨래터에서 여자 속옷을 훔쳤어요. 그래서 지은은 이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 달아났어요. 수남은 절로 웃음이 났지요. 지은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던 것이랍니다. 지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수남은 지은의 속옷을 가마에 넣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밤
지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수남에게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귀남 오라버니가 가마에 죽은 사람을... 뭐라고? 수남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도공들 사이에서 청자의 빛깔을 내는데 으뜸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함께 태우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지요. 죽은 이의 시신을 함께 태워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어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답니다. 최고의 청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사람의 시신을 태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귀남이가 그 일을 했다니. 수남은 멍하니 가마만 바라보았어요. 그 사이 지은은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귀남이가 수남이를 이겨 귀남이에게 시집가야 할까봐, 그래서 수남이와 영영 남이 되어야 할까봐 눈물이 났던 것이지요. 그제야 지은을 본 수남은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고 꼭 안아주었어요. 그 뒤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가마가 보였지요. 불길이 사그라들 것 같았어요. 장작을 넣을 시각이었지요. 수남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지은을 위로했답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만든 청자가 더 아름다울 것이야. 그제야 지은은 울음을 멈추고 돌아갔어요. 수남은 묵묵히 장작을 가마 속에 집어넣었지요.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남이는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나도 최고의 청자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너는 고작 장작이나 주고 있는 것이냐? 수남이 청자를 굽고 있는 가마가 수남을 비난하는 소리 같았답니다. 귀남이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까지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얼 했느냐? 수남은 울컥 눈물이 났답니다. 정말로 최고의 청자를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귀남처럼 죽은 이의 시신을 찾아 산속을 헤맬 용기는 더더욱 없었답니다. 나는 최고의 청자를 만들 자격이 없는 놈이로구나. 수남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 손이 보였지요. 10년 넘게 흙을 빚고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불을 떼던 손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소리가 다시 들렸답니다. 내 몸뚱이는 사람의 몸뚱이가 아니라더냐? 가마 속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지요. 수남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 몸뚱이도 사람의 몸뚱이지.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던 수남은 가만히 신발을 벗었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수남의 청자를 꺼내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말을 잃었답니다. 지금까지 본 청자 가운데 최고의 빛을 가진 최고의 청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날 밤 청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지은이 청자를 품고 푸른 바다로 몸을 던졌기 때문이랍니다. 소금아 멈추어 다오. 옛날 어느 임금님은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가진 보물은 몇 통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몇 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임금님의 매통은 갈면서 소원을 말하면 소원대로 되는 신기한 매통이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오고 고기 나와라 하면 고기가 나오는 신기한 매통이래요. 그것만 있으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겠군 그래. 백성들은 임금님이 가진 신기한 보물 얘기를 자주 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도둑은 매통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임금님의 매통을 갖게 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지. 도둑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던 도둑은 재상의 집을 찾아갔지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의심해서 매통을 땅속에 파묻어 놓는다면서요? 도둑은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신하들을 의심하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재상은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매통을 도둑 맞을까봐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는 소문이 나던데요. 도둑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임금님은 매통을 앞마당 연못가에 두고 지내신다. 재상은 화가 나서 얼떨결에 말해버렸어요. 도둑은 임금님의 매통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내었지요. 나으리, 그러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어찌합니까? 임금님의 매통을 누가 감히 가져가겠느냐? 동산으로 해서 도둑이 든다 하여도 매통이 있는 연못가엔 언제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훔쳐갈 수가 없단 말이다. 재상은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옳거니 동산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구먼. 도둑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도둑은 임금님이 계신다는 대궐 동산으로 해서 담을 넘어 연못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지요. 그래, 이게 바로 매통이로구나. 도둑은 매통을 짊어지고 대궐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떠났지요. 길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임금님이 매통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온 나라 안에 사람을 풀어 도둑을 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 잡히는 날이면 꼼짝없이 목을 베이겠지요. 계속 매통을 짊어지고 갈 수 없었던 도둑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기로 하였어요. 먼 바닷길로 돌아가면 안전하겠지. 도둑은 배 한 척을 훔쳐 매통을 싣고 뱃사공 한 사람을 구하였어요. 뱃사공은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움직였지요. 도둑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괜히 싱글벙글 웃음도 났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뱃사공은 도둑을 보며 의아해 하였지요. 자네는 상관 말고 빨리 배나 저으시게. 뱃사공은 입을 삐죽거리며 노를 저었어요. 무엇부터 나오라고 할까? 쌀, 보리, 콩, 팥, 뭐가 제일 좋지? 도둑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얼른 살 수 있는 것들이야. 뭐 귀한 것이 없을까? 도둑은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래, 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 하지만 꼭 필요한 것. 돈을 가지고도 사기 어려운 것 말이야. 그래서 빨리 팔리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말이지. 도둑은 뱃전에 걸터 앉았어요. 여보시오, 꼭 필요한데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라면 소금이 있지 않소? 뱃사공은
도둑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불쑥 말을 걸었지요. 옳거니 그게 좋겠구나. 소금이라면 당장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을 것이야. 도둑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옛날에는 나라 안에 소금이 귀하였지요.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도 소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소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면 쌀이나 다른 것보다 더 잘 팔릴 게 틀림없었지요. 도둑은 어깨를 들썩이며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매통아, 매통아, 소금을 내라, 소금을. 도둑은 얼떨결에 외치고 말았어요. 순간 매통에서는 하얀 소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도둑은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어요. 아니, 이건 정말 소금이 아니냐? 어디 맛 좀 보자. 도둑은 소금을 집어 입에 넣어보았지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틀림없었어요. 소금은 조금씩 조금씩 배 안에 가득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둑은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여보시오, 소금이 배를 가득 덮겠소. 뱃사공은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둑은 듣는 둥 마는 둥 눈을 감고 있었지요.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매통에서는 소금이 자꾸만 쏟아졌지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이것 보시오. 배가 곧 가라앉는단 말이오. 뱃사공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도둑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배는 온통 소금 무더기였지요. 이윽고 배에 소금이 넘치면서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배는 무거워져서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뱃사공은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도둑은 엉덩이가 축축해져서야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매통아, 소금을 그만다오. 소금아, 멈춰다오. 도둑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매통을 버리고 헤엄을 칠까? 도둑은 매통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도둑은 매통을 꼭 붙든 채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상한 매통은 지금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소금을 쏟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잉어가 전해준 편지. 먼 옛날 어느 곳에 한 처녀가 살았답니다. 처녀의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늪을 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산에는 꽃향기가 그윽하고 골짜기마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처녀의 모습도 경치와 함께 곱고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처녀는 산의 경치도 좋아했지만 물고기도 사랑하였어요.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 처녀는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정성껏 대주었답니다. 물고기들도 처녀와 정이 들었지요. 처녀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느 봄날 젊은 총각이 나타났어요. 한양에서 휴양을 온 젊은이였지요. 화창한 봄날 소풍을 나온 젊은이는 산의 경치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처녀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며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정말 선녀같이 아름답구나. 젊은이는 봄의 경치만큼이나 아름다운 처녀를 좋아하였답니다.
처녀는 젊은이가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바구니에서 먹이를 꺼내 던져주었어요. 자, 내일 다시 올게.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서는데 젊은이와 마주쳤지요. 에구머니, 깜짝이야. 처녀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총총 걸음으로 뛰어갔어요.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처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지요. 젊은이는 그날 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편지에 적었어요. 다음날 처녀와 처음 만났던 곳에 편지를 떨어뜨렸지요. 젊은이는 버드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처녀가 바구니를 들고 나오다 뜻밖의 편지를 보았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졸이며 눈길을 떼지 못하였어요. 편지를 읽고 난 처녀는 얼굴을 붉혔지요. 그 이튿날 젊은이는 처녀를 만났어요. 저는 한양에서 온 사람이요. 그대를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되었소. 젊은이의 고백을 듣고 처녀는 가슴이 떨렸답니다. 며칠 후 처녀도 편지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버드나무 뒤에 숨어있던 젊은이는 뛰어나와 편지를 읽었지요. 젊은이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처녀의 마음을 알고 행복하였어요. 휴양을 마친 젊은이는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학업에 충실히 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소. 젊은이가 한양으로 떠나고 처녀는 여전히 물고기 먹이를 주러 늪으로 나왔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버드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정해두었단다. 처녀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답니다. 게다가 처녀의 혼례식 날짜까지 정하여 놓았지요. 처녀는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를 그리워하였지요. 잔칫날이 가까워오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어느 날 처녀는 젊은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도련님, 도련님은 오시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내려고 신랑을 정해두고 이미 잔치 준비까지 끝내놓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처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처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편지를 어찌 전한단 말인가? 편지를 써놓고도 보낼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그날 저녁도 처녀는 늪에 나가 물고기 먹이를 주었답니다. 이 편지를 보낼 수만 있다면... 낮에 쓴 편지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무심한 물고기들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보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주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느냐. 처녀는 고기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처녀는 눈앞이 흐려졌지요. 처녀는 포기하듯이 편지를 늪에 던져버렸어요. 이때 편지가 물 위에 닿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늪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편지를 향하여 쏜살같이 모여들었지요. 서로 물려고 다투다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잉어가 편지를 단숨에 삼켜버렸어요. 편지를 삼킨 잉어는 물 밑으로 사라졌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처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젊은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하루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한 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편지입니까? 젊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장에서 잉어를 한 마리 사다가 배를 가르는데 그 뱃속에서 이 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잉어의 뱃속에서요? 그래. 어떤 여인이 보내는 것인데 그 사연이 애처롭더구나. 받을 사람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젊은이는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순간 젊은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 처녀가 나에게 보낸 것이 분명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왜 그러느냐? 젊은이는 휴양 중에 만난 처녀 이야기를 하였어요. 젊은이의 부모는 처녀의 마음을 칭찬하였지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젊은이는 부랴부랴 처녀를 만나러 갔어요. 처녀의 부모님을 만난 젊은이는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너희들의 약속과 지성에 하늘도 감동을 하였나 보구나. 잉어가 전해준 편지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감격을 하였답니다. 가을의 늪에는 여전히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지요. 사람들은 젊은이와 처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한답니다. 남이 장군의 조금의 시. 조선 왕조 셋째 임금인 태종의 외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남이 장군은 17살의 어린 나이로 묵과 과거에 급제했던 점으로 유명했고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의 일당을 토벌했던 점으로도 유명했고 장보다운 호쾌한 백두산 시를 지었던 일로서도 유명했고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했던 점으로서도 유명했는데 그 호쾌한 시 때문에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것은 더욱 유명한 일이랍니다. 싸움터에서 돌아오던 남이는 이런 시를 지어 읊었지요.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뒷날에 그 누가 대장부라 할 것인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20대에 나라 근심을 덜어놓지 못할진데 어찌 뒷세상 사람들이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시원스러운 시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하던 이 시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어찌 세상 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더욱이 30전에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또 한 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이야기는 그의 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남이의 눈에 욕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어떤 사람이 함을 지고 가는데 욕이 한 마리가 그 함 위에 올라앉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욕이란 놈이 사람을 해치고 말겠구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 함을 진 사람은 어느 대갓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함진 사람이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지 사람이 죽었음이 틀림없었지요. 그 집은 그 동리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김판서의 집이었답니다. 그 김판서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갑자기 무슨 까닭에서인지 숨이 넘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나미가 집 안으로 쫓아 들어서자 묘기가 나미를 먼저 알아보고서 아이고, 무서운 장군님이 왔구나 하곤 번개같이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그 순간 금방 숨이 끊어질 듯 했던 처녀는 후유하고 큰 숨을 내쉬며 눈을 떴지요. 묘기가 사라지자 이내 죽어가던 처녀가 살아났던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을 일러주고 밖으로 나왔더니 또 금시로 사람들 우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 나오면서 나미의 옷소매를 거머잡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집 종이었어요. 아이고, 부디 소원입니다. 우리 아씨가 다시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보아주십시오. 하는 수 없이 나미가 또 그 집 안을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욕이란 놈이 처녀의 머리를 타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미가 그 요기를 보고 눈을 부릅떠 보였더니 요기는 또 겁을 내어 밖으로 도망쳐 나갔지요. 이러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했기 때문에 나미는 그 집 사람들의 간청을 저버리지 못해 그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답니다.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나미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널리 퍼지자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천생연분이라면서 부부된 두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김대감 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유명한 사주장이 한 사람이 왔으므로 김대감 내외는 그 사람에게 사위인 나미의 사주를 보아달라고 청하였지요. 우리 사위가 장래에 큰 출세를 하게 될지 사주를 한번 보아주겠는가? 예, 보아하니 앞으로 출세는 크게 하겠으나 요기 때문에 수명은 30을 더 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님에게 원한을 품은 요기가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들으니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설마 그럴리야 하고서 김대감 내외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옮겼답니다. 출세를 한다면 그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따위 요괴 놈이 장난을 친들 제가 어떻게 할 것이야. 자, 즐겁게 술들이나 마시면서 노세나. 김대감 내외뿐 아니라 남이 자신도 그 말을 듣고서 속으로 픽 웃었답니다. 아니, 나를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면서 도망치기 바쁜 그 요괴 놈이 나를 해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담이 컸고 용기가 남보다 100배는 되는 나미는 사주장이가 말하는 그런 말 따위는 생각에도 두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주장이의 예언이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언대로 출세의 길이 날로 열려지는 것이었어요. 남 같으면 일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병조 판서 벼슬을 나이가 30도 못 된 26살에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았어요. 무슨 재주와 관운이 있어서 그렇게 젊은 나이로 그런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는가 해서였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혹시나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랍니다. 출세의 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었던 만큼 한편으로 남이는 남으로부터 의심도 많이 샀고 또 남이 미워하는 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요.
그 당시에 임금이던 예종부터가 남이가 젊은 나이에 판서 벼슬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답니다. 저런 지나치게 뛰어난 머리와 용기를 가진 사나이가 앞으로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있을 즈음에 세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런 걸 보면 재주가 너무 많은 인간도 예사로 볼 게 아닐 일이야. 어허, 우리는 그 시의 밑바닥에 그런 음모가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내 대장부다운 통쾌한 시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니. 정말로 통쾌한 시인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바보였지. 그렇게 무서운 시인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어.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다하고 하던 그 시가 날조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이란 구절을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으로 고쳐서 말썽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나중에야 세상이 다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병조정랑 벼슬에 있던 유자광이가 남이의 지위가 높아 있는 것을 시기에 고의로 시의 글자를 바꾸어 모략의 함정 속에다 밀어넣은 것이었지요. 사나이가 20대에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대장부라고 말하겠는가라는 뜻을 사나이가 20대에 나라를 소나기에 넣어보지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랴라고 바꿔놓았으니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 엄청난 소문에 누구보다 놀라고 성을 낸 것은 예종 임금이었지요. 세상에 이런 불충한 역전놈이 있다니 당장에 잡아들여라. 서리빨 같은 엄한 호령에 남이가 한 시각인들 그대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두 팔을 꽁꽁 묶여 붙들려온 남이는 멍하니 임금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도리밖에 없었지요. 이놈, 무슨 불충한 악심을 먹고서 그런 엄청난 음모를 하였느냐. 상감마마, 소인은 죄를 범한 일이 없사옵니다. 저런 당돌한 놈, 내 앞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려는구나 이놈. 불순한 야심을 시에다가 써놓은 놈은 누구이더냐? 소신은 나라에 충성하겠단 시는 쓴 적이 있어도 야심을 품고 쓴 시는 없사옵니다. 아니, 저런 능청스런 놈을 보았나?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하고 시를 쓴 놈이 누구이더냐? 마마, 소인은 절대로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놈이 장등 같은 밝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잡아떼기만 하려느냐? 정랑 유자광이 실성한 사람이 아닐진데 어찌 근거 없는 말을 내게다 전해주겠느냐? 상감마마, 유자광이 갑자기 정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을까? 소신은 절대로 죄가 없사오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러나 유자광의 말을 그대로 믿은 예종은 한치의 용서도 하려 하지 않고 남이를 고문해 정강이를 부러뜨렸어요. 아, 다리가 부러졌으니 앞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관으로서 충성할 길이 없겠구나. 아무리 아니라 해도 변명의 효과가 없었기에 남이는 하는 수 없이 사실은 제가 나라를 손안에 넣을 역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모의를 하였더냐? 예, 저기에 서 있는 저 영상과 모의를 하였습니다. 1호에서 나이가 80의 고령에 있던 영의정 강순도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 사실이올시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강순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지요. 같이 처형을 받으러 형장에 끌려가면서 강수는 남이를 돌아보며 물었답니다. 이놈아, 네가 죽으려거든 너 혼자서나 죽을 일이지. 왜 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냐. 그야 낸들 죄가 있어서 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방구 말없이 보고만 있었으니 당신은 고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나는 젊은 청춘으로서도 말없이 죽으려는데 당신은 그 나이가 되도록 살 만큼 살았으면서 뭐가 아까워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이래서 남이는 사주장이가 예언했던 대로 30이 채 못된 28의 아까운 나이에 형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의 부인은 남이가 처형되기 전에 이미 자결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바뀐 색시. 정말 선녀처럼 예쁘네. 저 색시한테 장가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로 내려온 한 젊은 중이 대문 틈으로 양반집 색시를 엿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중이라는 신분으로 장가들 생각을 다하다니 색시에게 반해도 단단히 반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젊은 중은 일하기가 싫어서 절에 들어가 불도를 닦는 척하는 가짜 중이었어요. 젊은 중은 절에 돌아가서도 그 색시를 잊지 못하고 색시 생각만 하며 지냈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중은 동냥을 하러 다시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그 색신의 집을 찾아갔어요. 동냥을 핑계 삼아 집 안에 들어가 색시를 깨워보려는 속셈이었지요.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중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따님 혼처를 정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예, 감나무 집에서 청혼이 들어와서 정혼을 했답니다. 아이고, 아주 잘하셨어요. 집안 좋고 신랑 똑똑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딸아이가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색시의 어머니와 이웃 아낙네가 주고받는 말을 엿듣던 엉큼한 중은 심술이 나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안 돼. 그 색시는 내가 먼저 점 찍어 놓았단 말이야. 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연부를 외웠어요. 색시 어머니가 시주를 하려고 쌀 바가지를 들고 나왔지요. 중은 갑자기 연부를 그치고 한숨을 크게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큰일 났군. 애군이 온 집안을 뒤덮었어. 색시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스님, 애군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딸아이 혼사를 앞둔 마당에 이를 어쩌면 좋아요? 색시의 어머니는 중 앞으로 다가가며 애원하듯이 말하였지요. 중은 속으로 제 뜻대로 되어간다고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부인을 위해서는 일러주고 싶지만 부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허허. 중은 혀를 차며 돌아서는 척하였지요. 그러니 색시 어머니는 몸이 바싹 달아오를 수밖에요.
아이고 스님, 부탁입니다. 무슨 일인지 부디 말씀해 주세요. 네. 색시의 어머니가 중의 바랑을 잡고 매달리며 사정을 하자 중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말하였어요. 따님이 올해 안에 처승에 갈 운수입니다. 만약에 감나무 근처로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요. 뭐라고요? 딸이 죽는다는 말에 색시의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중에게 다시 애원하였지요. 스님, 스님께서는 애군을 물리치는 방책을 알고 계시지요. 제발 좀 일러주십시오. 한참을 뜸을 들인 뒤에야 중은 입을 열었어요. 글쎄, 한 가지 방책이 있기는 하지만 부인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무리 능청맞은 중이라도 자기한테 시집 보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지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험한 말씀이라도 괜찮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따님의 목숨을 구하려면 따님을 동냥하러 다니는 중에게 시집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에 동냥하러 다니는 중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중이었지만 이 말을 하고는 쑥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답니다. 에그머니나 세상에, 스님에게 시집을 보내라니요. 스님도 결혼을 하신단 말씀인가요? 운수가 그렇다는 말이니 알아서 하시지요. 중은 내뱉듯이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로 돌아가 버렸지요. 색신의 집은 금세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한숨 소리와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답니다. 밤 늦도록 집안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느라 부산을 떨었지요. 다음날 젊은 가짜 중은 어제의 일이 궁금하여 동냥하러 가는 척하며 마을로 왔답니다. 중이 색신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머슴이 조르르 달려나와 중을 안으로 맞아들었어요. 대문에 들어서자 색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달려나와 절을 하고 중을 맞이하였어요. 스님, 부디 저희 딸을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죽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스님, 제발 저희 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스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희 딸아이와 혼인해 주십시오. 색시의 부모가 자신의 가사 자락을 잡고 매달리며 애원하자 가짜 중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비록 불가의 메인 몸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아 설사 제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놓아야겠지요. 중은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마지못해 승낙하는 채 하였답니다. 푸짐한 음식까지 한 상 잘 대접받은 중은 색시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비방이 드러나 따님의 목숨에 화가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으니 큰 상자를 하나 갖다 주시지요. 색시 아버지는 중이 시키는 대로 큰 상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색시, 좀 갑갑하더라도 절까지 가는 동안에는 상자 안에 들어가 계시지요.
중은 색시를 상자 안에 놓고 잘 묶은 다음 등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참으로 엉큼한 중이었지요. 중의 몸으로 새색시를 가마에 태워 절로 데려갈 수도 없고 함께 걸어서 절로 데려가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어 꾸민 계책이었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중은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답니다. 예쁜 색시와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너무나 좋아서 무거운 줄도 몰랐지요. 절에 올라가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사또님의 행차이시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병졸들이 길을 메운 채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고을 사또의 행차였지요. 병졸들이 끌고 가는 수레에는 노루와 산돼지가 들어있고 산채로 잡은 호랑이도 있었답니다. 병졸들이 창을 들고 설치며 다가오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깜짝 놀란 중은 등에 짊어진 상자를 길가에 팽겨쳐 놓고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가마를 타고 내려오던 사또가 길가에 버려진 큰 상자를 보았답니다. 여봐라, 행차를 멈추고 저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거라. 사또는 병조를 시켜 상자를 열어보도록 명령하였지요. 아니, 이건 색시가 아닌가? 사또는 물론 모두가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랐답니다. 병졸들은 색시를 꺼내어 사또 앞에 대령시켰지요. 내 어찌하여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냐. 어서 연유를 고하여라. 사또의 분부의 색시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어요. 허허, 중에 탈을 쓰고 착한 백성을 속이다니 어이가 없구나. 당장 이 색시를 집으로 잘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부모에게 다음부터는 가짜 중에게 속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도록 하거라. 색시를 돌려보낸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분부를 내렸어요. 여봐라, 저 빈 상자 안에는 산채로 잡아온 호랑이를 넣어두도록 하거라. 병졸들은 상자 안에 호랑이를 넣고 뚜껑을 단단히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끈으로 묶어 놓았지요. 못된 짓을 한 놈은 혼쭐이 나야 하느니라. 사또는 싱긋 웃고는 행차를 이끌고 돌아갔답니다. 한편 숲속으로 도망친 중은 한참 뒤에야 살금살금 내려와 나무 뒤에서 길을 살펴보았어요. 사또 행렬이 지나간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상자만이 길가에 덩그라니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못 보고 지나갔으니 정말 다행이야. 중은 단숨에 달려가서 상자를 메고 절로 향하였지요. 무거운 상자를 짊어지고 산 고개를 오르는 것은 몹시 힘들었지만 중은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쉬지도 않고 단숨에 절에 닿았답니다. 중은 싱글벙글하며 마루에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색시, 그동안 몹시 갑갑했지요. 자, 어서 나오시지요. 중이 상자 뚜껑을 활짝 열었답니다. 상자에서 튀어나온 것은 예쁜 색시가 아니라 사나운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큰 입을 딱 벌리고 가짜 중에게 달려들었답니다.